경상도 단성 산자락 아래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나이 지긋한 노인이 살고 있었지요. 이 노인, 젊었을 적엔 장날마다 갓을 쓰고 도포를 걸치고 나가던 멋쟁이였지만 지금은 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만을 두고 자식에게 기대어 사는 처지였습니다. 노인은 아들 하나를 정성껏 키워 장가까지 보냈는데 며느리는 인물도 곱고 말도 곱고 시아버지한테 지극정성이니 동네 사람들 눈엔 참으로 보기 좋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외아들이 혼이 난 지 몇 해 되지도 않아 병에 걸려 세상을 훌쩍 떠나고 말았지요. 집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고 며느리는 남편을 잃어도 집을 떠나지 않고 수절을 택했습니다. 집안일 도맡아 하고 노인 밥도 짓고 제사도 지르고 딱히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자꾸만 꺼림칙한 구석이 있었지요. 허, 이놈의 며느리가 너무 얌전한 것도 수상하다. 밥만 해놓고 슬그머니 나갔다가 저녁 때 밥 먹을 시간 맞춰 들어오고 무슨 속을 감추고 있는 것 같단 말이지. 게다가 아들이 죽은 지도 한참이 지났건만 며느리는 아이 하나 품지 못한 채 그저 안방을 지키고만 있으니 노인은 뭔가 불안해졌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리 사나운고. 이 살림꼴이 앞으로 어찌 되려나.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결심을 했지요. 이 팔자 고칠 방도는 오직 점이로다. 당시 충청도엔 황복이라 불리는 기막힌 점쟁이가 있었는데 듣자 한의점 하나에 딱 엽전 한 냥만 받는단 말이 있었지요. 황복은 부자이건 거지이건 점만 제대로 보면 그뿐이라며 한 번을 보면 8글자로 운명을 꼬집어준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황복이란 자를 한번 만나보자. 그리하여 노인은 집신을 꿰고 낡은 두루마기를 여미며 단성에서 충청도로 길을 나섰지요. 노인은 걸어서 며칠, 산 넘고들 지나 마침내 황복이 사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황복은 소문대로 허름한 초가 한 채에 살며 거적자리를 깔고 조용히 점을 보고 있었지요. 노인이 황복에게 인사를 하고는 엽전 한 냥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팔자가 어찌 될지 한번 점을 봐주시오. 요즘 가슴에 불이 치밀어 잠이 들지를 못하오. 황복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육효를 뽑고 한참을 눈을 감고 묵상하듯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는 붓을 들어 그 글 8자를 종이에 또박또박 써 주었습니다. 청상이 행배하니 연분, 연분, 이 낙배, 낙배, 라. 다시 말해 청상과부가 잔을 올리니 제비똥이 잔에 떨어지리라.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과부, 잔, 제비똥.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구나. 하지만 황복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될 것이요. 괴를 거역하지 마시오. 노인은 그 8글자만 손에 꼭 쥔 채 다시 집으로 향했는데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속엔 점괘의 뜻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청상행배 연분낙배. 과연 이 글귀가 뜻하는 바가 뭘까? 그리고 며칠 만에 노인은 살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길을 걸어 지친 몸이었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더 무거웠지요. 과부가 잔을 들고 제비똥이 떨어진다. 대체 이게 무슨 흉한 말이란 말인가? 늦은 오후 해가 기울 무렵 집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고 며느리는 조용히 부엌에서 무언가를 데우고 있었지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버님? 그냥 다녀올 때가 좀 있어서. 노인은 며느리와 마주 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채 툇마루 끝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지요. 잠시 후 며느리가 쟁반 위에 술병과 잔 하나를 올려 노인의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여름이라 덥기도 하고 몸도 고단하실 텐데 한잔하세요. 노인은 별말 없이 술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방 따른 술은 투명하고 향이 좋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편이 싸늘했지요. 그리고 그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머리 위 처마 끝 봄철이 되어 날아든 제비 한 마리가 지붕 아래 매단 둥지에서 푸드득 날아오르며 똥을 떨어뜨린 것이지요.
그 똥은 어이없게도 술잔 정가운데로 정확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노인은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술잔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청상이 행배하니 염분이 낙배라. 그 순간 점괘의 8글자가 눈앞에 명확히 떠오르며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제비똥이 술잔에 떨어졌구나. 노인은 황급히 잔을 들어 마당에 술을 쏟아버렸지요. 그때 집에서 기르던 누렁이가 와서는 술을 핥아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엔 아무 일 없는 듯하던 개가 낑낑 소리를 내며 휘청이더니 금세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잔이 덜컥 떨어졌지요. 피도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건 독이야. 며느리가 날 죽이려 했어. 황복의 점괘는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술잔은 단순한 적대가 아니라 독이 담긴 사약과도 같았던 것이지요. 노인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뒤늦게 술병을 들고 집안 여기저기를 살폈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도 과연 병 때문이었을까? 나까지 없애고 이 집안 살림을 통째로 먹으려 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눈앞에서 개가 죽어버린 섬뜩한 장면이 떠나지 않았지요. 다음 날 노인은 다시 짐을 챙겼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며느리 손에 죽겠다. 그렇다고 살아서 뭐하나. 남은 운명이 없다면 차라리 스스로 끝을 내겠다. 죽느냐 사느냐 그 답을 얻기 위해 그는 다시 점쟁이 황복을 향해 길을 잡았습니다. 또다시 며칠 길을 걸어 황복의 집 앞에 도착한 노인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지요. 당신 말이 맞았소이다. 며느리가 술에 독을 타 날 죽이려 했소.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 대신 개가 죽었고 나는 살아남았소. 황복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 한번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눈으로 노인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노인은 애절한 눈으로 청했습니다. 한 번만 더 봐주시오. 이번엔 엽전 2냥을 드리리다. 내게 아직 여명이 있다면 살 것이고 없다면 물에 빠져 죽을 것이오. 황복은 그 말에 조용히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요. 돈이야 한 냥이면 좋카오. 내 점은 값을 더 준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오. 황복은 다시 6효점을 뽑아 8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단양귀로, 단양귀로, 예 승하가에, 승하가에, 라. 단양으로 가는 길에 동자승이 사랑스럽도다. 이번에도 딱 8글자, 황복은 그 글거에는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단양은 충청도고 난 경상도 단성 사람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동자승이 사랑스럽다니 또 무슨 수수께끼란 말인가? 당신의 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살 일이 남아있으니 자살은 잊으시오. 그렇게 노인은 두 번째 점괘를 들고 황복의 집을 나섰지요.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정녕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디선가 나타나겠지. 며칠을 걸어 다시 단성으로 내려오던 길, 어느 고개를 넘는데 앞서 작은 바랑 하나를 메고 걷는 어린 동자승 하나가 눈에 띄었지요. 약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갓을 쓴 노인을 힐끗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아이야, 너는 어디서 왔느냐? 예, 저는 충청도 한영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 성은 뭐냐? 성은 모릅니다. 절에 맡겨져서 자라서요. 노인은 문득 황복의 점괘가 떠올랐지요. 단양귀로에 승하가해라. 단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자승이 사랑스럽도다. 한참을 동자승과 이야기를 나누던 노인은 이 아이가 자꾸 눈에 밟히고 마음이 끌렸지요. 그날부터 노인은 동자승 아이에게 밥도 사주고 하룻밤 재워주며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아이와 함께 걸으며 말도 섞고 웃음도 나누니 어느새 피부치처럼 정이 들고 말았지요. 그러던 중 아이가 한 마을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어머니가 저기 삼문동이라는 곳에 사십니다. 절에 가기 전에는 저도 거기서 살았지요. 오늘은 그 집에서 하루 쉬어 가시죠. 노인은 그 말에 아이를 따라 마을 안으로 들어섰는데 어딘가 낯익은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 노인의 눈은 커졌지요. 아니, 이 집은 분명히 내가 젊었을 적 과거 길에 하룻밤 묵었던 그 집이 아닌가. 그날 밤 노인은 멍하니 아이의 집 처마 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구조, 문짝의 모양. 그 중에서도 사랑채 기둥 하나가 유난히 눈에 밟혔습니다. 분명하다. 이 집이야. 내가 젊은 날 과거 길에 묵었던 바로 그 집. 당시 술 몇 잔에 기분이 풀려 안주인과 하룻밤 인연을 맺었던 기억. 그리고 자신이 떠나기 전 시 한 구절을 종이에 적어 기둥에 꼭꼭 접어 넣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집 기둥 어딘가에 종이 조각이 껴있는 걸 본 적이 있어? 아이의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그런데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기둥 틈이. 한번 볼까요? 노인과 아이는 촛불 하나를 들고 문제의 기둥 앞에 서서 손끝으로 마디마디를 더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손끝에 보들보들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곱게 접힌 작고 낡은 종이 한 조각이었지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 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먼 길에 잠시 닿은 인연, 이름도 성도 몰라도 봄비 같은 정 나눴으니 머자나 열매로 다시 만나리. 순간 노인의 손이 떨렸지요. 그 시는 분명히 자신이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보자 아이의 어머니도 얼굴이 덜컥 굳어졌지요. 이 글은 전에 한선비가 이 집에 묵어가며 남긴 시예요. 근데 그날 이후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겼었죠. 그 말에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저 아이가 그날 생긴 아이라는 건가요? 노인은 아이의 손을 붙잡았지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애비다. 내 자식이구나. 말끝이 떨어지자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동안 조용히 마주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아이의 뺨을 타고 흐르고 그 어머니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요. 노인은 몇 걸음 물러서 앉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황복이 그랬지. 단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랑스러운 동자승을 만나게 될 거라고. 이 점괘 하나가 사람 살렸구먼.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단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집을 떠난 뒤였고 집안은 빈집처럼 횡했지만 노인의 발걸음엔 어제와는 다른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지요. 이후 노인은 아이를 아들로 맞아들이고 살림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아이는 학문에도 뛰어나 나중엔 진사시험에 급제했다는 말도 있지요. 이렇게 단 한마디 점괘로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지고 숨겨진 가족의 인연까지 밝혀낸 황복. 그의 젊은 삶을 바꾸는 힘이 경상도 단성 산자락 아래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나이 지긋한 노인이 살고 있었지요. 이 노인, 젊었을 적엔 장날마다 갓을 쓰고 도포를 걸치고 나가던 멋쟁이였지만 지금은 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만을 두고 자식에게 기대어 사는 처지였습니다. 노인은 아들 하나를 정성껏 키워 장가까지 보냈는데 며느리는 인물도 곱고 말도 곱고 시아버지한테 지극정성이니 동네 사람들 눈엔 참으로 보기 좋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외아들이 혼이 난 지 몇 해 되지도 않아 병에 걸려 세상을 훌쩍 떠나고 말았지요. 집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고 며느리는 남편을 잃어도 집을 떠나지 않고 수절을 택했습니다. 집안일 도맡아 하고 노인 밥도 짓고 제사도 지르고 딱히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자꾸만 꺼림칙한 구석이 있었지요. 허, 이놈의 며느리가 너무 얌전한 것도 수상하다. 밥만 해놓고 슬그머니 나갔다가 저녁 때 밥 먹을 시간 맞춰 들어오고 무슨 속을 감추고 있는 것 같단 말이지. 게다가 아들이 죽은 지도 한참이 지났건만
며느리는 아이 하나 품지 못한 채 그저 안방을 지키고만 있으니 노인은 뭔가 불안해졌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리 사나운고? 이 살림꼴이 앞으로 어찌 되려나?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결심을 했지요. 이 팔자 고칠 방도는 오직 점이로다. 당시 충청도엔 황복이라 불리는 기막힌 점쟁이가 있었는데 듣자 한의점 하나에 딱 엽전 한 냥만 받는단 말이 있었지요. 황복은 부자이건 거지이건 점만 제대로 보면 그뿐이라며 한 번을 보면 8글자로 운명을 꼬집어준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황복이란 자를 한번 만나보자. 그리하여 노인은 집신을 꿰고 낡은 두루마기를 여미며 단성에서 충청도로 길을 나섰지요. 노인은 걸어서 며칠, 산 넘고들 지나 마침내 황복이 사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황복은 소문대로 허름한 초가 한 채에 살며 거적자리를 깔고 조용히 점을 보고 있었지요. 노인이 황복에게 인사를 하고는 엽전 한 냥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팔자가 어찌 될지 한번 점을 봐주시오. 요즘 가슴에 불이 치밀어 잠이 들지를 못하오. 황복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육효를 뽑고 한참을 눈을 감고 묵상하듯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는 붓을 들어 그 글 8자를 종이에 또박또박 써 주었습니다. 청상이 행배하니 연분, 연분, 이 낙배, 낙배, 라. 다시 말해 청상과부가 잔을 올리니 제비똥이 잔에 떨어지리라.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과부, 잔, 제비똥.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구나. 하지만 황복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될 것이요. 괴를 거역하지 마시오. 노인은 그 8글자만 손에 꼭 쥔 채 다시 집으로 향했는데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속엔 점괘의 뜻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청상행배 연분낙배. 과연 이 글귀가 뜻하는 바가 뭘까? 그리고 며칠 만에 노인은 살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길을 걸어 지친 몸이었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더 무거웠지요. 과부가 잔을 들고 제비똥이 떨어진다. 대체 이게 무슨 흉한 말이란 말인가? 늦은 오후 해가 기울 무렵 집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고 며느리는 조용히 부엌에서 무언가를 데우고 있었지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버님? 그냥 다녀올 때가 좀 있어서. 노인은 며느리와 마주 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채 툇마루 끝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지요. 잠시 후 며느리가 쟁반 위에 술병과 잔 하나를 올려 노인의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여름이라 덥기도 하고 몸도 고단하실 텐데 한잔하세요. 노인은 별말 없이 술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방 따른 술은 투명하고 향이 좋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편이 싸늘했지요. 그리고 그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머리 위 처마 끝 봄철이 되어 날아든 제비 한 마리가 지붕 아래 매단 둥지에서 푸드득 날아오르며 똥을 떨어뜨린 것이지요. 그 똥은 어이없게도 술잔 정가운데로 정확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노인은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술잔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청상이 행배하니 연분이 낙배라. 그 순간 점괘의 8글자가 눈앞에 명확히 떠오르며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제비똥이 술잔에 떨어졌구나. 노인은 황급히 잔을 들어 마당에 술을 쏟아버렸지요. 그때 집에서 기르던 누렁이가 와서는 술을 핥아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엔 아무 일 없는 듯 하던 개가 낑낑 소리를 내며 휘청이더니 금세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잔이 덜컥 떨어졌지요. 피도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건 독이야. 며느리가 날 죽이려 했어. 황복의 점괘는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술잔은 단순한 적대가 아니라 독이 담긴 사약과도 같았던 것이지요. 노인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뒤늦게 술병을 들고 집안 여기저기를 살폈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도 과연 병 때문이었을까? 나까지 없애고 이 집안 살림을 통째로 먹으려 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눈앞에서 개가 죽어버린 섬뜩한 장면이 떠나지 않았지요. 다음 날, 노인은 다시 짐을 챙겼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며느리 손에 죽겠다. 그렇다고 살아서 뭐하나. 남은 운명이 없다면 차라리 스스로 끝을 내겠다. 죽느냐 사느냐 그 답을 얻기 위해 그는 다시 점쟁이 황복을 향해 길을 잡았습니다. 또다시 며칠 길을 걸어 황복의 집 앞에 도착한 노인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지요. 당신 말이 맞았소이다. 며느리가 술에 독을 타 날 죽이려 했소.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 대신 개가 죽었고 나는 살아남았소. 황복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 한번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눈으로 노인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노인은 애절한 눈으로 청했습니다. 한 번만 더 봐주시오. 이번엔 엽전 2냥을 드리리다. 내게 아직 여명이 있다면 살 것이고 없다면 물에 빠져 죽을 것이오. 황복은 그 말에 조용히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요. 돈이야 한 냥이면 좋카오. 내 점은 값을 더 준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오. 황복은 다시 6효점을 뽑아 8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단양귀로, 단양귀로, 예 승하가에, 승하가에, 라. 단양으로 가는 길에 동자승이 사랑스럽도다. 이번에도 딱 8글자, 황복은 그 글거에는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단양은 충청도고 난 경상도 단성 사람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동자승이 사랑스럽다니 또 무슨 수수께끼란 말인가? 당신의 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살 일이 남아있으니 자살은 잊으시오. 그렇게 노인은 2번째 점괘를 들고 황복의 집을 나섰지요.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정녕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디선가 나타나겠지. 며칠을 걸어 다시 단성으로 내려오던 길, 어느 고개를 넘는데 앞서 작은 바랑 하나를 메고 걷는 어린 동자승 하나가 눈에 띄었지요. 약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갓을 쓴 노인을 힐끗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아이야, 너는 어디서 왔느냐? 예, 저는 충청도 한영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 성은 뭐냐? 성은 모릅니다. 절에 맡겨져서 자라서요. 노인은 문득 황복의 점괘가 떠올랐지요. 단양귀로에 승하가 해라. 단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자승이 사랑스럽도다. 한참을 동자승과 이야기를 나누던 노인은 이 아이가 자꾸 눈에 밟히고 마음이 끌렸지요. 그날부터 노인은 동자승 아이에게 밥도 사주고 하룻밤 재워주며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아이와 함께 걸으며 말도 섞고 웃음도 나누니 어느새 피부치처럼 정이 들고 말았지요. 그러던 중 아이가 한 마을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어머니가 저기 삼문동이라는 곳에 사십니다. 절에 가기 전에는 저도 거기서 살았지요. 오늘은 그 집에서 하루 쉬어 가시죠. 노인은 그 말에 아이를 따라 마을 안으로 들어섰는데 어딘가 낯익은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 노인의 눈은 커졌지요. 아니, 이 집은 분명히 내가 젊었을 적 과거 길에 하룻밤 묵었던 그 집이 아닌가. 그날 밤 노인은 멍하니 아이의 집 처마 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구조, 문짝의 모양. 그 중에서도 사랑채 기둥 하나가 유난히 눈에 밟혔습니다. 분명하다. 이 집이야. 내가 젊은 날 과거 길에 묵었던 바로 그 집. 당시 술 몇 잔에 기분이 풀려 안주인과 하룻밤 인연을 맺었던 기억. 그리고 자신이 떠나기 전 시 한 구절을 종이에 적어 기둥에 꼭꼭 접어 넣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집 기둥 어딘가에 종이 조각이 껴있는 걸 본 적이 있어? 아이의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그런데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기둥 틈이
한번 볼까요? 노인과 아이는 촛불 하나를 들고 문제의 기둥 앞에 서서 손끝으로 마디마디를 더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손끝에 보들보들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곱게 접힌 작고 낡은 종이 한 조각이었지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 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먼 길에 잠시 닿은 인연, 이름도 성도 몰라도 봄비 같은 정 나눴으니 머자나 열매로 다시 만나리. 순간 노인의 손이 떨렸지요. 그 시는 분명히 자신이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보자 아이의 어머니도 얼굴이 덜컥 굳어졌지요. 이 글은 전에 한선비가 이 집에 묵어가며 남긴 시예요. 근데 그날 이후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겼었죠. 그 말에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저 아이가 그날 생긴 아이라는 건가요? 노인은 아이의 손을 붙잡았지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애비다. 내 자식이구나. 말끝이 떨어지자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동안 조용히 마주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아이의 뺨을 타고 흐르고 그 어머니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요. 노인은 몇 걸음 물러서 앉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황복이 그랬지. 단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랑스러운 동자승을 만나게 될 거라고. 이 점괘 하나가 사람 살렸구먼.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단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집을 떠난 뒤였고 집안은 빈집처럼 횡했지만 노인의 발걸음엔 어제와는 다른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지요. 이후 노인은 아이를 아들로 맞아들이고 살림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아이는 학문에도 뛰어나 나중엔 진사시험에 급제했다는 말도 있지요. 이렇게 단 한마디 점괘로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지고 숨겨진 가족의 인연까지 밝혀낸 황복. 그의 젊은 삶을 바꾸는 힘이 경상도 단성 산자락 아래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나이 지긋한 노인이 살고 있었지요. 이 노인, 젊었을 적엔 장날마다 갓을 쓰고 도포를 걸치고 나가던 멋쟁이였지만 지금은 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만을 두고 자식에게 기대어 사는 처지였습니다. 노인은 아들 하나를 정성껏 키워 장가까지 보냈는데 며느리는 인물도 곱고 말도 곱고 시아버지한테 지극정성이니 동네 사람들 눈엔 참으로 보기 좋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외아들이 혼이 난 지 몇 해 되지도 않아 병에 걸려 세상을 훌쩍 떠나고 말았지요. 집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고 며느리는 남편을 잃어도 집을 떠나지 않고 수절을 택했습니다. 집안일 도맡아 하고 노인 밥도 짓고 제사도 지르고 딱히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자꾸만 꺼림칙한 구석이 있었지요. 허, 이놈의 며느리가 너무 얌전한 것도 수상하다. 밥만 해놓고 슬그머니 나갔다가 저녁 때 밥 먹을 시간 맞춰 들어오고 무슨 속을 감추고 있는 것 같단 말이지. 게다가 아들이 죽은 지도 한참이 지났건만 며느리는 아이 하나 품지 못한 채 그저 안방을 지키고만 있으니 노인은 뭔가 불안해졌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리 사나운고. 이 살림꼴이 앞으로 어찌 되려나.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결심을 했지요. 이 팔자 고칠 방도는 오직 점이로다. 당시 충청도엔 황복이라 불리는 기막힌 점쟁이가 있었는데 듣자 한의점 하나에 딱 엽전 한 냥만 받는단 말이 있었지요. 황복은 부자이건 거지이건 점만 제대로 보면 그뿐이라며 한 번을 보면 8글자로 운명을 꼬집어준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황복이란 자를 한번 만나보자. 그리하여 노인은 집신을 꿰고 낡은 두루마기를 여미며 단성에서 충청도로 길을 나섰지요. 노인은 걸어서 며칠, 산 넘고들 지나 마침내 황복이 사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황복은 소문대로 허름한 초가 한 채에 살며 거적자리를 깔고 조용히 점을 보고 있었지요. 노인이 황복에게 인사를 하고는 엽전 한 냥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팔자가 어찌 될지 한번 점을 봐주시오. 요즘 가슴에 불이 치밀어 잠이 들지를 못하오.
황복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육효를 뽑고 한참을 눈을 감고 묵상하듯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는 붓을 들어 그 글 8자를 종이에 또박또박 써 주었습니다. 청상이 행배하니 연분, 연분, 이 낙배, 낙배, 라. 다시 말해 청상과부가 잔을 올리니 제비똥이 잔에 떨어지리라.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과부, 잔, 제비똥.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구나. 하지만 황복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될 것이요. 괴를 거역하지 마시오. 노인은 그 8글자만 손에 꼭 쥔 채 다시 집으로 향했는데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속엔 점괘의 뜻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청상행배 연분낙배. 과연 이 글귀가 뜻하는 바가 뭘까? 그리고 며칠 만에 노인은 살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길을 걸어 지친 몸이었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더 무거웠지요. 과부가 잔을 들고 제비똥이 떨어진다. 대체 이게 무슨 흉한 말이란 말인가? 늦은 오후 해가 기울 무렵 집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고 며느리는 조용히 부엌에서 무언가를 데우고 있었지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버님? 그냥 다녀올 때가 좀 있어서. 노인은 며느리와 마주 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채 툇마루 끝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지요. 잠시 후 며느리가 쟁반 위에 술병과 잔 하나를 올려 노인의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여름이라 덥기도 하고 몸도 고단하실 텐데 한잔하세요. 노인은 별말 없이 술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방 따른 술은 투명하고 향이 좋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편이 싸늘했지요. 그리고 그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머리 위 처마 끝 봄철이 되어 날아든 제비 한 마리가 지붕 아래 매단 둥지에서 푸드득 날아오르며 똥을 떨어뜨린 것이지요. 그 똥은 어이없게도 술잔 정가운데로 정확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노인은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술잔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청상이 행배하니 연분이 낙배라. 그 순간 점괘의 8글자가 눈앞에 명확히 떠오르며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제비똥이 술잔에 떨어졌구나. 노인은 황급히 잔을 들어 마당에 술을 쏟아버렸지요. 그때 집에서 기르던 누렁이가 와서는 술을 핥아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엔 아무 일 없는 듯 하던 개가 낑낑 소리를 내며 휘청이더니 금세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잔이 덜컥 떨어졌지요. 피도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건 독이야. 며느리가 날 죽이려 했어. 황복의 점괘는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술잔은 단순한 적대가 아니라 독이 담긴 사약과도 같았던 것이지요. 노인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뒤늦게 술병을 들고 집안 여기저기를 살폈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도 과연 병 때문이었을까? 나까지 없애고 이 집안 살림을 통째로 먹으려 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눈앞에서 개가 죽어버린 섬뜩한 장면이 떠나지 않았지요. 다음 날 노인은 다시 짐을 챙겼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며느리 손에 죽겠다. 그렇다고 살아서 뭐하나. 남은 운명이 없다면 차라리 스스로 끝을 내겠다. 죽느냐 사느냐 그 답을 얻기 위해 그는 다시 점쟁이 황복을 향해 길을 잡았습니다. 또다시 며칠 길을 걸어 황복의 집 앞에 도착한 노인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지요. 당신 말이 맞았소이다. 며느리가 술에 독을 타 날 죽이려 했소.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 대신 개가 죽었고 나는 살아남았소. 황복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 한번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눈으로 노인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노인은 애절한 눈으로 청했습니다. 한 번만 더 봐주시오. 이번엔 엽전 2냥을 드리리다.
내게 아직 여명이 있다면 살 것이고, 없다면 물에 빠져 죽을 것이오. 황복은 그 말에 조용히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요. 돈이야 한 양이면 좋카오. 내 점은 값을 더 준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오. 황복은 다시 육효점을 뽑아 8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단양귀로, 단양귀로, 예 승하가에, 승하가에, 라. 단양으로 가는 길에 동자승이 사랑스럽도다. 이번에도 딱 8글자, 황복은 그 글거에는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단양은 충청도고 난 경상도 단성 사람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동자승이 사랑스럽다니 또 무슨 수수께끼란 말인가? 당신의 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살 일이 남아있으니 자살은 잊으시오. 그렇게 노인은 두 번째 점괘를 들고 황복의 집을 나섰지요.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정녕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디선가 나타나겠지. 며칠을 걸어 다시 단성으로 내려오던 길, 어느 고개를 넘는데 앞서 작은 바랑 하나를 메고 걷는 어린 동자승 하나가 눈에 띄었지요. 약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갓을 쓴 노인을 힐끗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아이야, 너는 어디서 왔느냐? 예, 저는 충청도 한영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 성은 뭐냐? 성은 모릅니다. 절에 맡겨져서 자라서요. 노인은 문득 황복의 점괘가 떠올랐지요. 단양귀로의 승하가 해라. 단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자승이 사랑스럽도다. 한참을 동자승과 이야기를 나누던 노인은 이 아이가 자꾸 눈에 밟히고 마음이 끌렸지요. 그날부터 노인은 동자승 아이에게 밥도 사주고 하룻밤 재워주며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아이와 함께 걸으며 말도 섞고 웃음도 나누니 어느새 피부치처럼 정이 들고 말았지요. 그러던 중 아이가 한 마을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어머니가 저기 삼문동이라는 곳에 사십니다. 절에 가기 전에는 저도 거기서 살았지요. 오늘은 그 집에서 하루 쉬어 가시죠. 노인은 그 말에 아이를 따라 마을 안으로 들어섰는데 어딘가 낯익은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 노인의 눈은 커졌지요. 아니, 이 집은 분명히 내가 젊었을 적 과거 길에 하룻밤 묵었던 그 집이 아닌가? 그날 밤 노인은 멍하니 아이의 집 처마 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구조, 문짝의 모양. 그 중에서도 사랑채 기둥 하나가 유난히 눈에 밟혔습니다. 분명하다. 이 집이야. 내가 젊은 날 과거 길에 묵었던 바로 그 집. 당시 술 몇 잔에 기분이 풀려 안주인과 하룻밤 인연을 맺었던 기억. 그리고 자신이 떠나기 전 시 한 구절을 종이에 적어 기둥에 꼭꼭 접어 넣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집 기둥 어딘가에 종이 조각이 껴있는 걸 본 적이 있어? 아이의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그런데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기둥 틈이. 한번 볼까요? 노인과 아이는 촛불 하나를 들고 문제의 기둥 앞에 서서 손끝으로 마디마디를 더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손끝에 보들보들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곱게 접힌 작고 낡은 종이 한 조각이었지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 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먼 길에 잠시 닿은 인연, 이름도 성도 몰라도 봄비 같은 정 나눴으니 머자나 열매로 다시 만나리. 순간 노인의 손이 떨렸지요. 그 시는 분명히 자신이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보자 아이의 어머니도 얼굴이 덜컥 굳어졌지요. 이 글은 전에 한선비가 이 집에 묵어가며 남긴 시예요. 근데 그날 이후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겼었죠. 그 말에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저 아이가 그날 생긴 아이라는 건가요? 노인은 아이의 손을 붙잡았지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애비다. 내 자식이구나.
말끝이 떨어지자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동안 조용히 마주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아이의 뺨을 타고 흐르고 그 어머니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요. 노인은 몇 걸음 물러서 앉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황복이 그랬지. 단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랑스러운 동자승을 만나게 될 거라고. 이 점괘 하나가 사람 살렸구먼.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단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집을 떠난 뒤였고 집안은 빈집처럼 횡했지만 노인의 발걸음엔 어제와는 다른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지요. 이후 노인은 아이를 아들로 맞아들이고 살림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아이는 학문에도 뛰어나 나중엔 진사시험에 급제했다는 말도 있지요. 이렇게 단 한마디 점괘로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지고 숨겨진 가족의 인연까지 밝혀낸 황복. 그의 저문 삶을 바꾸는 힘이 경상도 단성 산자락 아래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나이 지긋한 노인이 살고 있었지요. 이 노인, 젊었을 적엔 장날마다 갓을 쓰고 도포를 걸치고 나가던 멋쟁이였지만 지금은 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만을 두고 자식에게 기대어 사는 처지였습니다. 노인은 아들 하나를 정성껏 키워 장가까지 보냈는데 며느리는 인물도 곱고 말도 곱고 시아버지한테 지극정성이니 동네 사람들 눈엔 참으로 보기 좋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외아들이 혼이 난 지 몇 해 되지도 않아 병에 걸려 세상을 훌쩍 떠나고 말았지요. 집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고 며느리는 남편을 잃어도 집을 떠나지 않고 수절을 택했습니다. 집안일 도맡아 하고 노인 밥도 짓고 제사도 지르고 딱히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자꾸만 꺼림칙한 구석이 있었지요. 허. 이놈의 며느리가 너무 얌전한 것도 수상하다. 밥만 해놓고 슬그머니 나갔다가 저녁 때 밥 먹을 시간 맞춰 들어오고 무슨 속을 감추고 있는 것 같단 말이지. 게다가 아들이 죽은 지도 한참이 지났건만 며느리는 아이 하나 품지 못한 채 그저 안방을 지키고만 있으니 노인은 뭔가 불안해졌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리 사나운고. 이 살림꼴이 앞으로 어찌 되려나.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결심을 했지요. 이 팔자 고칠 방도는 오직 점이로다. 당시 충청도엔 황복이라 불리는 기막힌 점쟁이가 있었는데 듣자 한의점 하나에 딱 엽전 한 냥만 받는단 말이 있었지요. 황복은 부자이건 거지이건 점만 제대로 보면 그뿐이라며 한 번을 보면 8글자로 운명을 꼬집어준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황복이란 자를 한번 만나보자. 그리하여 노인은 집신을 꿰고 낡은 두루마기를 여미며 단성에서 충청도로 길을 나섰지요. 노인은 걸어서 며칠, 산 넘고들 지나 마침내 황복이 사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황복은 소문대로 허름한 초가 한 채에 살며 거적자리를 깔고 조용히 점을 보고 있었지요. 노인이 황복에게 인사를 하고는 엽전 한 냥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팔자가 어찌 될지 한번 점을 봐주시오. 요즘 가슴에 불이 치밀어 잠이 들지를 못하오. 황복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육효를 뽑고 한참을 눈을 감고 묵상하듯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는 붓을 들어 그 글 8자를 종이에 또박또박 써 주었습니다. 청상이 행배하니 연분, 연분, 이 낙배, 낙배, 라. 다시 말해 청상과부가 잔을 올리니 제비똥이 잔에 떨어지리라.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과부, 잔, 제비똥.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구나. 하지만 황복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될 것이요. 괴를 거역하지 마시오. 노인은 그 8글자만 손에 꼭 쥔 채 다시 집으로 향했는데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속엔 점괘의 뜻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청상행배 연분낙배. 과연 이 글귀가 뜻하는 바가 뭘까? 그리고 며칠 만에 노인은 살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길을 걸어 지친 몸이었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더 무거웠지요. 과부가 잔을 들고 제비똥이 떨어진다. 대체 이게 무슨 흉한 말이란 말인가? 늦은 오후 해가 기울 무렵
집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고 며느리는 조용히 부엌에서 무언가를 데우고 있었지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버님? 그냥 다녀올 때가 좀 있어서. 노인은 며느리와 마주 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채 툇마루 끝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지요. 잠시 후 며느리가 쟁반 위에 술병과 잔 하나를 올려 노인의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여름이라 덥기도 하고 몸도 고단하실 텐데 한잔하세요. 노인은 별말 없이 술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방 따른 술은 투명하고 향이 좋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편이 싸늘했지요. 그리고 그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머리 위 처마 끝, 봄철이 되어 날아든 제비 한 마리가 지붕 아래 매단 둥지에서 푸드득 날아오르며 똥을 떨어뜨린 것이지요. 그 똥은 어이없게도 술잔 정가운데로 정확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노인은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술잔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청상이 행배하니 염분이 낙배라. 그 순간 점괘의 8글자가 눈앞에 명확히 떠오르며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제비똥이 술잔에 떨어졌구나. 노인은 황급히 잔을 들어 마당에 술을 쏟아버렸지요. 그때 집에서 기르던 누렁이가 와서는 술을 핥아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엔 아무 일 없는 듯 하던 개가 낑낑 소리를 내며 휘청이더니 금세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잔이 덜컥 떨어졌지요. 피도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건 독이야. 며느리가 날 죽이려 했어. 황복의 점괘는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술잔은 단순한 적대가 아니라 독이 담긴 사약과도 같았던 것이지요. 노인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뒤늦게 술병을 들고 집안 여기저기를 살폈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도 과연 병 때문이었을까? 나까지 없애고 이 집안 살림을 통째로 먹으려 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눈앞에서 개가 죽어버린 섬뜩한 장면이 떠나지 않았지요. 다음 날 노인은 다시 짐을 챙겼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며느리 손에 죽겠다. 그렇다고 살아서 뭐하나. 남은 운명이 없다면 차라리 스스로 끝을 내겠다. 죽느냐 사느냐 그 답을 얻기 위해 그는 다시 점쟁이 황복을 향해 길을 잡았습니다. 또다시 며칠 길을 걸어 황복의 집 앞에 도착한 노인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지요. 당신 말이 맞았소이다. 며느리가 술에 독을 타 날 죽이려 했소.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 대신 개가 죽었고 나는 살아남았소. 황복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 한번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눈으로 노인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노인은 애절한 눈으로 청했습니다. 한 번만 더 봐주시오. 이번엔 엽전 2냥을 드리리다. 내게 아직 여명이 있다면 살 것이고 없다면 물에 빠져 죽을 것이오. 황복은 그 말에 조용히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요. 돈이야 한 냥이면 좋카오. 내 점은 값을 더 준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오. 황복은 다시 육효점을 뽑아 8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단양귀로, 단양귀로, 예 승하가에, 승하가에, 라. 단양으로 가는 길에 동자승이 사랑스럽도다. 이번에도 딱 8글자, 황복은 그 글거에는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단양은 충청도고 난 경상도 단성 사람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동자승이 사랑스럽다니 또 무슨 수수께끼란 말인가? 당신의 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살 일이 남아있으니 자살은 잊으시오. 그렇게 노인은 2번째 점괘를 들고 황복의 집을 나섰지요.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정녕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디선가 나타나겠지. 며칠을 걸어 다시 단성으로 내려오던 길, 어느 고개를 넘는데 앞서 작은 바랑 하나를 메고 걷는 어린 동자승 하나가 눈에 띄었지요.
약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갓을 쓴 노인을 힐끗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아이야, 너는 어디서 왔느냐? 예, 저는 충청도 한영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 성은 뭐냐? 성은 모릅니다. 절에 맡겨져서 자라서요. 노인은 문득 황복의 점괘가 떠올랐지요. 단양귀로에 승하가 해라. 단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자승이 사랑스럽도다. 한참을 동자승과 이야기를 나누던 노인은 이 아이가 자꾸 눈에 밟히고 마음이 끌렸지요. 그날부터 노인은 동자승 아이에게 밥도 사주고 하룻밤 재워주며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아이와 함께 걸으며 말도 섞고 웃음도 나누니 어느새 피부치처럼 정이 들고 말았지요. 그러던 중 아이가 한 마을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어머니가 저기 삼문동이라는 곳에 사십니다. 절에 가기 전에는 저도 거기서 살았지요. 오늘은 그 집에서 하루 쉬어 가시죠. 노인은 그 말에 아이를 따라 마을 안으로 들어섰는데 어딘가 낯익은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 노인의 눈은 커졌지요. 아니, 이 집은 분명히 내가 젊었을 적 과거 길에 하룻밤 묵었던 그 집이 아닌가? 그날 밤 노인은 멍하니 아이의 집 처마 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구조, 문짝의 모양. 그 중에서도 사랑채 기둥 하나가 유난히 눈에 밟혔습니다. 분명하다. 이 집이야. 내가 젊은 날 과거 길에 묵었던 바로 그 집. 당시 술 몇 잔에 기분이 풀려 안주인과 하룻밤 인연을 맺었던 기억. 그리고 자신이 떠나기 전 시 한 구절을 종이에 적어 기둥에 꼭꼭 접어 넣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집 기둥 어딘가에 종이 조각이 껴있는 걸 본 적이 있어? 아이의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그런데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기둥 틈이 한번 볼까요? 노인과 아이는 촛불 하나를 들고 문제의 기둥 앞에 서서 손끝으로 마디마디를 더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손끝에 보들보들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곱게 접힌 작고 낡은 종이 한 조각이었지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 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먼 길에 잠시 닿은 인연, 이름도 성도 몰라도 봄비 같은 정 나눴으니 머자나 열매로 다시 만나리. 순간 노인의 손이 떨렸지요. 그 시는 분명히 자신이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보자 아이의 어머니도 얼굴이 덜컥 굳어졌지요. 이 글은 전에 한선비가 이 집에 묵어가며 남긴 시예요. 근데 그날 이후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겼었죠. 그 말에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저 아이가 그날 생긴 아이라는 건가요? 노인은 아이의 손을 붙잡았지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애비다. 내 자식이구나. 말끝이 떨어지자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동안 조용히 마주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아이의 뺨을 타고 흐르고 그 어머니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요. 노인은 몇 걸음 물러서 앉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황복이 그랬지. 단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랑스러운 동자승을 만나게 될 거라고. 이 점괘 하나가 사람 살렸구먼.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단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집을 떠난 뒤였고 집안은 빈집처럼 횡했지만 노인의 발걸음엔 어제와는 다른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지요. 이후 노인은 아이를 아들로 맞아들이고 살림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아이는 학문에도 뛰어나 나중엔 진사시험에 급제했다는 말도 있지요. 이렇게 단 한마디 점괘로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지고 숨겨진 가족의 인연까지 밝혀낸 황복. 그의 젊은 삶을 바꾸는 힘이 경상도 단성 산자락 아래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나이 지긋한 노인이 살고 있었지요. 이 노인, 젊었을 적엔 장날마다 갓을 쓰고 도포를 걸치고 나가던 멋쟁이였지만 지금은 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만을 두고
자식에게 기대어 사는 처지였습니다. 노인은 아들 하나를 정성껏 키워 장가까지 보냈는데 며느리는 인물도 곱고 말도 곱고 시아버지한테 지극정성이니 동네 사람들 눈엔 참으로 보기 좋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외아들이 혼이 난 지 몇 해 되지도 않아 병에 걸려 세상을 훌쩍 떠나고 말았지요. 집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고 며느리는 남편을 잃어도 집을 떠나지 않고 수절을 택했습니다. 집안일 도맡아 하고 노인 밥도 짓고 제사도 지르고 딱히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자꾸만 꺼림칙한 구석이 있었지요. 허. 이놈의 며느리가 너무 얌전한 것도 수상하다. 밥만 해놓고 슬그머니 나갔다가 저녁 때 밥 먹을 시간 맞춰 들어오고 무슨 속을 감추고 있는 것 같단 말이지. 게다가 아들이 죽은 지도 한참이 지났건만 며느리는 아이 하나 품지 못한 채 그저 안방을 지키고만 있으니 노인은 뭔가 불안해졌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리 사나운고. 이 살림꼴이 앞으로 어찌 되려나.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결심을 했지요. 이 팔자 고칠 방도는 오직 점이로다. 당시 충청도엔 황복이라 불리는 기막힌 점쟁이가 있었는데 듣자 한의점 하나에 딱 엽전 한 냥만 받는단 말이 있었지요. 황복은 부자이건 거지이건 점만 제대로 보면 그뿐이라며 한 번을 보면 8글자로 운명을 꼬집어준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황복이란 자를 한번 만나보자. 그리하여 노인은 집신을 꿰고 낡은 두루마기를 여미며 단성에서 충청도로 길을 나섰지요. 노인은 걸어서 며칠, 산 넘고들 지나 마침내 황복이 사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황복은 소문대로 허름한 초가 한 채에 살며 거적자리를 깔고 조용히 점을 보고 있었지요. 노인이 황복에게 인사를 하고는 엽전 한 냥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팔자가 어찌 될지 한번 점을 봐주시오. 요즘 가슴에 불이 치밀어 잠이 들지를 못하오. 황복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육효를 뽑고 한참을 눈을 감고 묵상하듯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는 붓을 들어 그 글 8자를 종이에 또박또박 써 주었습니다. 청상이 행배하니 연분, 연분, 이 낙배, 낙배, 라. 다시 말해 청상과부가 잔을 올리니 제비똥이 잔에 떨어지리라.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과부, 잔, 제비똥.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구나. 하지만 황복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될 것이요. 괴를 거역하지 마시오. 노인은 그 8글자만 손에 꼭 쥔 채 다시 집으로 향했는데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속엔 점괘의 뜻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청상행배 연분낙배. 과연 이 글귀가 뜻하는 바가 뭘까? 그리고 며칠 만에 노인은 살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길을 걸어 지친 몸이었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더 무거웠지요. 과부가 잔을 들고 제비똥이 떨어진다. 대체 이게 무슨 흉한 말이란 말인가? 늦은 오후 해가 기울 무렵 집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고 며느리는 조용히 부엌에서 무언가를 데우고 있었지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버님? 그냥 다녀올 때가 좀 있어서. 노인은 며느리와 마주 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채 툇마루 끝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지요. 잠시 후 며느리가 쟁반 위에 술병과 잔 하나를 올려 노인의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여름이라 덥기도 하고 몸도 고단하실 텐데 한잔하세요. 노인은 별말 없이 술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방 따른 술은 투명하고 향이 좋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편이 싸늘했지요. 그리고 그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머리 위 처마 끝 봄철이 되어 날아든 제비 한 마리가 지붕 아래 매단 둥지에서 푸드득 날아오르며 똥을 떨어뜨린 것이지요. 그 똥은 어이없게도 술잔 정가운데로 정확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노인은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술잔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청상이 행배하니
염분이 낙배다. 그 순간 점괘의 8글자가 눈앞에 명확히 떠오르며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제비똥이 술잔에 떨어졌구나.